오늘 9월 11일이잖아요. 오늘 날짜로 제가 유류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오늘 날짜로 100% 승소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 다음 주 추석인데 제가 유류분 소건을 승소를 했으니까 추석 전에 조금 명절 전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100% 승소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기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판결은 울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제가 또 울산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울산, 창원 뭐 다 갑니다. 김해, 양산, 우리 진주, 통영까지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영상재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안 살아도 서울 사건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까지 안 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지역별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울산지방법원 판결이고요. 자, 선고일 언제? 오늘 2024년 9월 11일. 저는 이제 피고 측 대리했고요. 어떤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리인 변호사 우광일. 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패소. 100% 패소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거는 이 피고가 저한테 쓴 변호사 비용과 이제 성보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원고 네가 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네가 소송을 해서 피고가 변호사 보수를 안 써도 되는데 너 때문에 썼으니까 네가 착수 보수랑 성보수 합한 금액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돈을 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소송 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건 이제 100% 승소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겼냐? 제가 소멸시효 1년 주장을 통해서 이겼거든요.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장, 피고는 뭐라 했는데 네가 증여 사실을 알았다. 원고가. 그러니까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자, 먼저 법리를 설명하죠.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소 개시와 반환해야 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서 이게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한 사실을 안 떼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떼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건 일반 법리고요. 이 법리를 가지고 우리 사건에 적용한 걸 적어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공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뭐라 했냐. 그래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패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소멸시효 1년 주장을 제가 제 영상에도 많이 해줬잖아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 엄마 죽은 지 1년 지났으니까 유류분 청구 1년 지났으니까 바로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소멸시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멸시효는 입증 강도가 엄청 세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항변 사유니까. 항변 사유는 뭐냐면 우리께 받아들여지면 원고 청구 바로 기각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입증이 필요해요. 자, 어느 정도까지 강한 입증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 뭐 둘이가 있다 칩시다. 아들 1, 아들 2.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미리 줬어요. 아들 1한테. 그리고 아들 2도 알고 있어. 이게 20년 전,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야. 맨날 가족들이 모이면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다 이렇게 나눠주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아들 2가 아들 1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유류분 내놔라. 네 너무 많이 받아갔다.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아들이 주려고 한 거고 아버지 사망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받았다는 거 얘가 알고 있다 지금 이거를. 그런 사정에서 어머니가 법원에서 진술을 했어요. 증인으로서. 판사님 이거 우리 옛날 우리 가족들이 한 거고 내가 우리 영감 살아있을 때부터 이거 우리 이게 옛날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증언해도 소멸시효 1년 주장 인정 안 해줘요. 법원에서. 어머니가 말했다는 거를 자체로 하더라도 아들 2가 알았다는 거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 2가 알았다는 거를 인정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입증 강도가 세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줘도 소용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1심에서 이제 변호사들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소멸시효 1년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항소했는데 2심 바로 패소해요 이거. 그리고 1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에 목숨을 건 거라. 그래서 1심 패소하고 2심에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도 2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결과 나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변호사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소송들, 상속사건이나 의료사건이나 보험사건 이런 것들은 법리가 깊기 때문에 안 해본 변호사들은 모른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살아있는 어머니가 증언해도 이거 소멸시효 1년 인정 안 해줘요. 아들이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건은 뭐냐. 우리 사건 대략 정리해보면 가족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뭐 큰형, 작은형, 막내 이렇게 5명 있고요. 나눈 거예요. 가족 이렇게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큰형과 막내를 나눠주고 어머니 재산 전부는 작은형한테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작은형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는 받은 게 없잖아. 야 아버지 재산 너희 둘이 다 받아갔네. 얘들 이렇게 야 니는 엄마한테 받았잖아. 야 그건 엄마 재산이니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는
과거 20년 전에 사망했어. 그러니까 이건 소멸시효 다 완성돼 버렸어. 이제 못해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지난 상속 개시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유류분 소송 못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나갔어 이미. 아버지가 엄청 오래 살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망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작은 형 입장에서는 이제 야,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건 없는 생각해 보니까 너희 둘이가 다 받아갔네? 내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요 막내를 대리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큰형이 살아있잖아, 지금. 큰형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큰형 말도 안 돼. 그거 증언한다고 안 믿어줘. 이 정도라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입증 정도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가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살아있는 얘 말을 안 믿어주고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어머니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런 건 안 된다. 그 정도 강도 갖고는 안 된다. 얘가 알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작은 형이 과거에 뭐 그런 증여 사실을 알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 녹취를 하거나, 그러니까 작은 형 자체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얘 쟤 알았는데요, 옛날에 말했는데요, 그게 엄마든 형이든 뭐 동생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의 정도가. 그러니까 입증 강도가 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엄마가 말하면 다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 개작살이 나고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최근 판결이거든요. 자, 보세요. 2024년 8월 7일 상속 10년 뒤 소송에 나선 세자매.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주라고 나왔어요.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20억 원 규모의 아들한테만 줬대요. 그리고 이제 A씨 등 세자매가 이걸 몰랐대. 그러다가 2011년 11월에 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에 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설이 오잖아, 1월에. 설 때부터 야, 돈 줘, 네가 아빠 돈 다듬한 거 어느 정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소송은 언제 했다? 2011년에 알았는데 소송을 2021년에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0년 동안 형제들끼리 소송한 게 그렇다. B씨가 10년 동안 안 주니까 10년이 거의 다 돼서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B씨는 뭐라 하겠어요. 소멸시효 완성됐어, 끝났어 너. 왜냐하면 안날로부터 1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되잖아.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다? 세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왜? 또 다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미 B씨를 상대로 이 자매는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증언을 한 거죠. 이 세 명은 안 한다고 내만 했다. 나는 먼저 받았는데 얘들이 계속 설이랑 추석에 각자 목 달라고 해가지고 맨날 얘기했었다. 재판부에서 뭐라 했냐면 2011년 11월 10일쯤에 증여사실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1년 이내이자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날인 그 다음 설이죠. 2012년 1월 23일에 유류분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변호사님 그럼 여기도 다른 자매가 증언해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자매는 유류분 소송을 했잖아. 다른 자매 유류분 소송 판결문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자매는 했는데 이 세 명은 안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걸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도 소송 안 했으면 이거 내가 봤을 때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 자매는 소송해서 유류분 판결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받았는데 이게 다른 세 명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말을 안 했다는 게. 그래서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 다른 자매, C 자매의 증언이 아니고 C 자매는 이미 소송을 해서 받은 거예요. 요 사실이 중요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예요. 똑같은 가족이 증언을 해줬어도. 방점이 여기다 찍히는 거다. 가족이 증언해준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 인정해주는 이런 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 유류분 청구권 행사는 굳이 소송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해도 된다. 어떻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고, 내용 증명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된다. 아까 그렇게 했죠?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잖아, 기본적으로.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서 야, 돈 내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도 족하고, 뭐 정확하게 특정해가지고 얼마 달라, 이거에 뭐 지분 얼마 내놔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소멸시효의 진행은 의사표시하면 중단된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라는 또 법리가 있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변호사들이 하면 되는 문제니까. 하여튼간에 요렇다. 소멸시효로 이기려면은 입증 정도가 상당히 강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모른다. 어쩔 수 없다.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제가 조금 돌아보면요, 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이 진행됐었어요. 당연히 내가 신청했겠죠. 제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쪽은 돈 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증인신문을 하는데 판사님이 안 봐. 그냥 딴 데 봐. 듣지도 않아. 지금 요래됐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매달리면 진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익 입증에 주력했어요. 또 다른 재산 받은 거 있잖아. 그리고 그 재산은 네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막 엄청나게 제가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두 번째 방법을 쓴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결과는 자, 소멸시효 원고로 원고 전부 패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판결 결과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지금 올해 판사님 고민하셔서 한번 볼게요. 이게 2024년 5월 20일 날 변론기일을 했어요. 이날 끝났어요, 변론 종결. 끝났단 말이에요, 재판이. 그러면 선고기일을 정해주셨어요. 언제? 7월 17일. 거의 2달 뒤로 정해진 거예요. 2달 뒤로. 원래 이렇게까지 안 정해줘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2주, 뭐 길면 한 달 정도 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2달 뒤로 잡은 거예요, 선고기일을.
왜냐하면 그만큼 판사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판결 자체가 이거를 시간을 많이 두고 생각해 봐야겠다. 이걸 저한테 인용을 해줄까 말까 엄청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월 17일이 됐어요. 판결 선고 기일. 근데 7월 12일 날 기일 변경이 돼요. 야, 미안한데 7월 17일 날 판결 못 하겠다. 미뤄라. 언제로? 8월 14일로 미루자. 야, 한 달 더 필요해. 플러스 한 달 더. 자, 근데 그럼 한 달 8월 14일 날 선고해야 되잖아요. 8월 14일 날 또 기일 변경하는 거예요. 야, 시간 더 모자란다. 안 돼. 한 달 더 줘. 언제로? 9월 11일까지 판결 선고 미뤄. 플러스 한 달 더. 판결 선고하는데 4개월 걸린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다, 이 판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4개월을 고민해서 판결을 하진 않는다. 보통은 4개월을 미뤄서 판결을 받았다. 결국에는 제가 이겼다는 거.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수재 주장을 인정받으려면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고 사건이에요. 피고 사건인데 1심에서 소멸시효 주장 한 개만 주장해서 전부 패소했어요. 원고 100% 승. 우리랑 반대죠. 1심에서. 저는 1심에서 100% 막아냈는데 1심에서 박살나고 2심에서 저를 찾아온 사건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 2심에서 1심에서 이정된 것보다 무조건 제가 깎아드리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소멸시효 주장도 한번 제가 더 검토해 드리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 믿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나 사무장들 말 믿고 상담했다가 이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라.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방송하는 날 딱 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 좀 하자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안 된 거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다. 그 당연한 거죠. 사실 제 설명 들어보면. 자, 요거를 전제로 한번 가봅시다. 언제 판결 나왔냐? 자, 보세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가 나왔어요. 피고들 소송 대리인 우광일 변호사. 자, 있고. 여러분, 유류분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는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맞죠?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면 동생한테 그 아파트 지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집을 팔았거나 그 집이 재건축 재개발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 아니면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성상을 변경시켰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액 상당 돈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근데 받는 사람도 돈으로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공유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서로 많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받고 치우는 걸 서로가 선호를 합니다. 유류분 원물 반환의 원칙이죠. 근데 가액 변환의 경우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할 건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냐, 시가를 계산할 때는 사실신 변론종결시로 계산을 해서 시가 계산해서 유류분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유류분 소송을 하면 두 타이밍이 필요한데 사망할 당시의 시가, 그 다음에 변론종결시의 시가, 이 두 타이밍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가지고 가액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언제? 사실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신 변론종결시란 언제? 2심 변론종결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심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평균적으로 감정 당시,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 소송이 진행됐을 거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감정을 할 거잖아요, 그 시가에 대해서. 그러면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1심에서는 사실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본다. 그 가액을. 그때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중이면 당연히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일단 위에 거는 민단 말이에요. 땅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럼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받았는데 그 위에 주택은 나라고 땅만 있으면 원물 반환이 안 되잖아요. 주택 지분을 줘야 되는데 주택이 이미 등기부가 폐쇄되고 없을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가액 반환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돈으로 내놔. 아까 우리 판례 봤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미 지금 다 부사지고 없으니까 돈으로 도 그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뭘 기준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줄까? 증여 당시에는 5억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후 예상되는 분양가가 아까 15억인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완료된 후에는 15억이었던 거고, 아까에서는 지금은 15억이 예상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개발 재건축 중인 상황에서 대부분 원고 측 변호사들이 15억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 산정해버려요. 왜냐면 이래야 받을 게 커지거든. 맞잖아요. 5억으로 하면 너무 작잖아.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1억 2,500이고 15억에다 4분의 1 곱하면 3억 7,50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이 길로 가지, 변호사들이. 맞죠? 그래서 3억 7,500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인가 이미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판례 기억나시죠? 자, 한 번만 짧게 찍고 가면,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뭐 처분, 팔았거나 뭐 나라에 수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날 처분, 팔았다.
근데 아버지가 2024년 10월 1일 날 사망했다. 처분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기 시까지의 물가 변동률. 그러니까 이때 5억에 팔았으면 18년에 5억이 2024년으로 계산하면 한 5억 한 3천만 원 될라나? 요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지금 40억이야. 대박이 터져가고 그럼 이 40억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는 엄청 억울하잖아. 아니 6년 전에 팔고 없는 땅을 지금 시가로 계산해서 달라고 해버리면 엄청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퉈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에서 판사님이 뭐라 했냐?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 개시 사이에 아까 예로 돌아가면 2018년 1월 1일에 팔았는데 2024년 10월 1일 날 사망했으면 이 6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받은 사람이 우연한 사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가치가 증가했다. 보유한 걸로 보고 계산했으니까. 그럼 이때 가치가 증가했으면은 증가분만큼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이 엄청나게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증가한 부분만큼 토해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치가 감소하면 누가 손해죠? 그렇죠. 유류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상속인간의 형평 말했죠? 상속제도의 근간은 공평이에요. 공평.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판례에서는 말했죠? 상속 개시에 50억인 땅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12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15억에 처분했으니까 그 10년 전 15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럼 20억의 4분의 1은 5억만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게 된다는 거예요. 요런 예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을 말씀드리면서 제 사건에서 말을 한 거예요.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됐을 경우에는 이런 판례를 쓰면서 위 판시는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부분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정으로 시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빼자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근데 내가 노력한 거는 고려해 줄게. 그 말인 거죠. 이 대법원 판례의 전제가, 취지 자체가. 제가 받은 판결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 판결을 넣어서 주장을 했어요. 법원에 가서. 자, 그래서 다만 이 사건은 우리가 처분한 건 아니거든요. 상속 개시 전에. 자, 보세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저희 피고들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도 모두 나입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렇죠. 요렇게 앞으로 진행될 거죠. 아직 저희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피고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이후까지 그 가액을 증가시켰다고 보아서 요 성상 변경을 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평의 원칙상, 그쵸? 이 사건 부동산에 상속된 당시의 가액을 언제로 봐야 되나? 증여 당시의 성상을 통해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었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시가가 올라간 걸 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실을 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고 나니까 기초재산의 가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성상 변경이 된 상황으로 만들었냐? 요거는 이제 안 알려줍니다. 네, 이거는 수임하면 알려줍니다. 제가. 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성상 변경이 됐다는 경우는 성상 변경이 인정이 안 됐으면 아까 일반 분양가 15억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상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증여받은 아버지 집이 재건축, 재개발 안 되고 지금까지 현존했을 때를 가정한 시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가는 얼마다? 어떻게 했다? 그 시가를 피고들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고 권리가액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의 권리가액으로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했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면 내 땅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내가 땅을 넣고 그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그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내가 조합원 부담금 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권리가액이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내 땅에 대해 가치를. 이 권리가액이란 건 뭐냐? 분양신청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재산 가격에 맞죠? 내가 땅을 넣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 조합에 개발이익이 적용된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있죠. 조합원 분양가는 좀 조합원은 싸게 해줍니다.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에서 아파트 짓는데 총 예를 들어서 100억 들었는데 조합원이 100명이니까 1억씩 내라. 근데 네가 땅 낸 게 있으니까 땅값은 빼줄게. 네 땅은 내가 한 8천만 원 평가해준다. 이건 비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추가로 2천만 원만 내라. 땅 플러스 2천만 원을 내면 니는 아파트 한 채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계산할 때. 그러면 내 땅값 8천만 원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권리가액이 자꾸 변하거든요. 이제 자꾸 올려줘요. 비례율을 계산해가지고 마지막 시점에 이제 그 내가 조합원 분양가에다 빼고 나면 내가 상한금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내 땅에 만약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내 땅이 핵심적인 입지야. 내 땅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오히려 받을 경우도 있겠죠. 조합원 분양가보다 내 권리가액이 너무 크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냅니다. 더 내는 게 구조죠. 그러면 제 사건도 어떻게 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원고 주장에서는 상상 변경이니 이런 거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양가, 일반 예상되는 분양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이니까 이거 15 기준으로 할란다. 나는 3억 7,500만 원 줘. 제가 그랬죠. 안 돼.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중이고 이건 성상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권리가액인 7억 기준으로 보자. 이 권리가액이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얘기해 준 거니까 네가 감정을 안 했으니까 이걸로 보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7억을 기준으로 4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네, 제 말이 맞다고 해줬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자, 실제 사례는 그래서 자 이건 한 2억 차이 나는데 실제 사례는 이제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됐어요.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유류분에서 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으로 주고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내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았어요? 이 소송에서? 그렇죠. 소송 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부담이 된 거죠. 각자 부담.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 부분 주기로 나왔지만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주는 금액도 제가 절반으로 낮춘 거죠. 저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유류분 대상 즉 받은 그 토지나 아파트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중이라면은 권리가액으로 시가를 계산해서 청구를 하자. 성상 변경을 주장해서 할 수가 있다면 물론 이제 재개발 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됐으면 어떻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시가 기준이다. 내가 조합원이어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조합원은 4억에 분양받고 일반 분양가가 7억인데요. 그럼 나는 4억에 샀으니까 4억으로 해주세요. 안 돼. 7억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 판례는 이미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또 방어에 성공해가지고 또 우리가 기분 좋게 웃었다. 그 당사자분들이랑 제가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요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항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거는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제가 대법원 판례 없는 거 옛날에 우리 보험금 들어가는 것도 이겨드렸죠. 그런 것처럼 대법원 판례 없는 부분들이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참고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논리를 이렇게 이겨냈다. 법리적 판단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기대하던 가격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받아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받았던 성공 사례들 3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공동상속인들이 해외에 있거나 입양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까? 그 문제거든요. 이렇게 공동상속인들이 연락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미뤄요. 일단 미루자. 나중에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큰 일이 발생하냐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세금? 당연히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겠죠.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6월 7일 날 사망했다면 6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된다. 상속세를. 근데 요게 걸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상속세를 안 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가산세가 발생하죠.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하면 얼마 된다? 20% 붙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납부를 안 한다. 그럼 얼마? 10만 분의 22. 이게 아마 1년에 한 8점 몇 프로 나옵니다. 이게 1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편들이 연락이 안 된다, 해외에 있다 이런 사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납부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가산세가 붙는다. 근데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만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에도 가산세가 붙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똑같죠? 아까랑 상속세랑 똑같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도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아까 10만 분의 22 똑같죠? 요건 다르지만 어쨌든 무신고 20 비슷하죠, 요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상속세나 취득세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산세가 붙여서 납부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자,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가산세가 나온다. 제가 이번에 진행한 사건은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입양됐다. 해외 입양이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사람 자체가.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진행을 했고 가산세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내 그러면. 네가 다 내 먼저. 그렇게 하고 소송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연대채무기 때문에. 취득세도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다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상호채 선분할 사건이었고요. 이제 9월 30일 2달 전이죠. 2달 전이라도 따끈따끈하죠, 사실은. 자,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변호사가 할 일인데 꼭 이런 거를 걱정하더라고요.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는데 그러면 우리는 출입국 관리소랑 외국인청을 통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외교부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제출했죠. 외교부 그 다음에 부산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청은 서울에서 제출해야 되고 아무 데나 제출해도 됩니다. 어차피 다 줘야 됩니다. 외교부에서는 자 연락이 오죠. 재국민 미등록하면 국외주소 확인 불가다 이렇게 오고요.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어떻게? 출입국 기록이 줘야 되지 않는다. 이러면 못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공시송달.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 해외에 있다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어차피 결심하고 하면 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일 뿐이라는 거죠. 이 판결은 어떻게 됐냐? 여기가 부동산이 3개나 있었어요.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양산에 뭐 상가도 있었고요. 부산에 아파트 2채. 연락 안 되는 사람이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연락되는 사람들끼리 다 모아서 합의를 했어요. 부동산을 전부 우리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랑 4기재 채권을 한 명이 다 가지게 만들어줬고 별지 목록 부동산 2, 3을 우리 나눠서 알아서 가져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해외에 있어요 이렇게 핑계 댈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손해는 누가 본다? 우리가 본다. 이 사례에서 드릴 말씀은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해줍니다. 다 우리가 소유했고 우리가 지금 매매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자, 이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이고요. 결과는 언제? 11월 7일 원고 패가 나왔네요. 저는 누구를 대리했겠어요? 그렇죠, 피고를 대리했겠죠. 피고 대리인이다. 저는 원고 패가 나왔다는 것은 원고가 100% 패소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계셨고요.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당연히 이제 며느리랑 자식이 있었고 고모들이 있었어요. 고모들. 큰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우리 며느리나 손자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시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며느리도 되고요. 사위도 됩니다. 재혼하기 전까지. 쉽게 설명드리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그러니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니까 밑에죠.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상속 개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아버지 사망이에요. 상속 개시가 된다는 건 할아버지 사망 전에 아들이 먼저 죽으면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똑같은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상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 지분을 손자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 지분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2000년 1월 1일 날 아들이랑 손자에게 가지고 있던 빌딩 지분을 2분의 1씩 준 거예요. 아들한테 다 준 게 아니고 아들 2분의 1, 손자 2분의 1 준 거예요. 아들이 2022년 1월 1일 사망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아들이. 2024년 1월 1일 날 할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고모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고모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이거야. 아니 아버지가 죽기 전에 큰아들이랑 손자한테만 다 주고 죽었네. 그래서 고모들이 이제 큰손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큰손자의 재산을 한번 살펴봅시다. 큰손자의 재산이 2020년에 처음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빌딩 지분 2분의 1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2분의 1도 지가 상속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2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받게 되는 거죠, 빌딩에 대해서. 그러면 큰손자가 고모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2분의 1 플러스 아버지로 받은 2분의 1을 합친 빌딩 전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될까? 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아버지한테 받은 것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을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 원인은 뭐죠? 큰아들의 사망이죠.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준 거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죠. 손자로서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비로소 손자가 대상속인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준 거는 상속분의 성급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성급으로 보게 되면 우리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그렇죠, 이거는 지금 방금 전 우리 사례. 근데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수상속인은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재산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렇죠, 유류분 제도라는 것 자체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데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네 죽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에 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인 만큼 자,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죠. 바람직하다. 결국에는 이제 유류분 제도가 자꾸 지금 변경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그런 식으로 변해갈 겁니다, 유류분 제도는. 그러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뭐냐, 아버지 사망하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직접 받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요거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대상은 안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 거를 손자가 받은 경우 후지분 2분의 1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분 2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사망 후에 대습상속인으로서 받은 거거든요. 이 사건도 법리 구성을 잘하면 사실은 요거 판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고모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큰손자한테 증여한 빌딩 2분의 1 지분도 유류분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의 제3자로 만드는 거예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죠. 왜? 아들이 상속인이지. 그러니까 손자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원래는 1년 이내에 한 것만 들어가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에서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 사실은 실제 판례에서 이거 인정 안 해줍니다. 법원에서. 민법 조문에서도 예외 사유로 붙은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메인이고 이게 두 번째로 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외 사정 인정해주는 게 소송감이 쉽지는 않아. 이게 법에 있는 거하고 실제 인정해주는 거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랑 달라요 기본적으로. 요거 어차피 니는 아기의 수익자다, 아기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데 제가 요 다음 사건에서 해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연하죠, 이거는 손자한테 2분의 1 준 것이지만 결국 아버지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직계 비속의 손자가 들어가는 거죠. 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모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준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큰아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큰손자가 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냐.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큰아들이 이미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이게 손자죠. 손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것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가 있으면 고모들이 있다고 할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미리 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사망했어요. 그러면 손자가 받은 건 아니니까 큰아들한테 준 걸 빼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손자도 큰아들 거에 상속받아서 대수상속이 되는 거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구나 라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받은 생전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생전 증여는 우리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가 이제 요거 판결을 가지고 지금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류분 계산으로 돌아가죠. 우리 유류분 계산 동영상 따로 있고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C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C.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방어하는 쪽이었거든요. 큰아들이 먼저 받아간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빼기잖아, 빼기.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마지막에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빼야 돼. 근데 그 뺀다는 건 생각 못 해. 내가 받은 건 꼭 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당연한 건데 내가 받은 거는 빼고 남이 받은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유류분이 될 줄 알고 오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실제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이 받아간 거를 손자가 받아간 걸로 제가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도 받은 게 많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미리 받아갔어, 우리가 줄 게 없어, 이렇게 만든 거죠 제가. 그래서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 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대습상속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그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알 거 없어요. 왜냐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유류분 반환 청구해서 이거 진짜 따끈따끈 이번 달이죠. 2024년 11월 7일 원고패. 피고들 소송 대리인이 누구다? 우광일. 제가 원고들을 다 패소시킨 거죠. 전부 패소시킨 거죠. 여러분 원고들 변호사 몇 명인지 한번 볼래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자, 10대 1로 싸워서 여러분 이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법무법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형 로펌과 싸워서도 이기고 10대 1로 싸워도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주문이고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약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자, 이거 완벽하게 제가 100% 승소한 판결입니다.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 나오고 당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미 다 받아갔는데 왜 자기 안 받아간 것처럼 하면서 소송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 어디서 받아갔는데 우리가 찾아보자. 제가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100% 방어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이거는 더 따끈따끈합니다. 11월 12일 원고 일부승. 근데 이게 판결문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전부 승이나 똑같았다. 저희 사건에서. 힘든 사건이지만 승소했습니다.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법리적으로는 좀 힘든 사건이었거든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였어요. 저희는 공동상속인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재산을 안 주고 형제 자매들한테 재산들을 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형제 자매는 아버지 형제 자매 상속인들이 아니잖아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럼 제3자한테 증여한 거를 받을 수 있냐? 아까 산입될 증여 봤죠? 우리 그전 사건에서. 그거는 1년 이내 것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이외 거는 상대편이 악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법원은 잘 해주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잘 안 해줘요, 우리나라 법원은. 근데 그걸 제가 해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은 증여를 받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 증여로 써져 있어야 되거든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매매로 등기를 한 거예요. 어떤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여로 주면 이런 소송 관련 문제도 발생할 거고 증여 세금도 나오고 이러니까 매매로 등기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매매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잘 있지는 않잖아요. 줬으면 줬지. 그럼 매매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매매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이 안 되지. 왜냐하면 돈 주고 팔았으니까. 증여를 해야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매매로 된 거를 증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과연 쉽냐 그러면 아니에요. 이번 건은 어려운 게 두 개 다 걸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도 승소하고 되게 기분 좋았고 우리 당사자들도 너무 좋아했었고. 네, 한번 봅시다. 제3자에 대한 증여. 3자 누구? 며느리, 사위, 손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증여한 거는 1년 전에 한 것만 들어가는데 유류분 산정할 때. 근데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를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1년 이전의 거, 2년 3년 전의 것도 해준다. 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 부동산을 중에 한 개를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증여재산 포함 여부를 보자. 증여재산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첫 번째 뭐예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 있잖아요. 그러면 60원을 줘야 된다 그 말이야. 증여재산이 커야 돼. 51원부터 이제 여기 해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100원이 있는데 30원만 주면, 70원 남겨놓고 주면 이거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슬라이스로 되게 잘라서 주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상담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장래 상속기 시일에 이르러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 증여한 사람 사망할 때까지 재산 증가 없다는 게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줄 때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은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에 그런 사정을, 그런 생각이 있고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상속기 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거고요. 저희 판결문도 제3자한테 준 건데 1년이 넘었어요, 사망한 날로부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죠. 저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각종 증거들, 또 제가 증인도 불렀습니다. 증인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판사님이 보니까, 변론 전체 취지를 보니까, 자, 첫 번째 이런 사정이 있고, 두 번째 이런 사정이 있고, 세 번째 이런 사정이 있고, 네 번째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망인이 1949년생으로 증여 당시에는 만 69세로 고령이어서 향후 재산을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런 사정이 있고, 다섯 번째 이런 사정도 있다. 그래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매매 대금 대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망인들로부터 위 각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전부 형제 자매들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지. 무슨 일이야 이게?
사실은 자식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쟁점은 저걸 제가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쟁점은 뭐예요? 사실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사이에는 증여를 하는데 등기를 매매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매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자, 공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은 뭐냐? 부동산에 대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시라는 거는 뭐예요? 보여준다. 남들한테 보여준다.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이거 내가 샀어. 요거를 보여줘야 샀다는 거에 효력을 인정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에 공신력이라는 건 있어요. 이 한 글자 더 들어갔어요. 공신력. 다른 말이에요. 공신력이란 뭔데? 공신 그 신자는 믿을 신자거든요. 그래. 그러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 돼 이 말이에요. 근데 공신의 원칙은 인정돼 안 돼? 우리나라에서 안 돼. 왜? 우리나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등기했다고 등기부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믿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샀어요. A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A의 서명을 위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한테 판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래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C한테 넘어간 걸로 볼 수는 있어요. 등기 효력 발생하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A 입장에서는 등기부 있는 대로 믿어버리면 C가 조작해서 내 거를 두고 갔는데 이걸 인정해야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 있는 대로는 믿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또 추정력이라는 게 발생해요.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그러니까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면 반대색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거를 진실한 걸로 추정을 해줄게. 일단 그렇다고 완전 믿어주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믿어줄게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못된 등기라는 것을 부인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을 진다. 우리 사례로 돌아오면 우리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야. 실제는 증여야. 매매로 등기됐지만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추정력을 깨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부인하려는 자잖아요. 매매로 등기된 것을 부인하려는 자니까 우리가 매매가 아닌 증여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주장 및 입증을 해야죠.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건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판례인데요. 추정력은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되어 있다면 당연히 매매의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20년 전에 집 판 거를 그럼 매매로 팔았는데 그 제3자한테 가가지고 이것까지 유류분 대상이다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매니까. 당연하죠. 특별 수익이죠. 그러니까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잖아요. 돈 주고 판 거니까. 이렇게 매매로 돼 있으면 이거는 증여라고 제가 만든 거죠. 이걸 매매가 아니라. 나 토지에 대해서는 또 판사님이 판결을 합니다. 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보자. 이것도 증여재산인지 보자 지금. 자, 증거들 17호증, 법원의 부산은행, 농협은행,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이거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있고, 등기한 날에 망인의 계좌에서 매매 대금 받아가지고 바로 또 다시 돈을 돌려주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거를 보면 증여받았다고 봐야 되지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토지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이것도 제3자거든요. 1년 이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이 사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제가 금융거래 내역도 있었고요.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증인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가 개별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건마다 다르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보고 개별 구체 사건마다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증거관계도 다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판사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저를 이기게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이기게 해주기 싫었겠죠. 왜냐하면 예외를 자꾸 갖다 들이대서 이기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정석이 아닌 거죠 이게. 판사님들도 이런 예외를 자꾸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고기일만 3차례 변경됐어요. 7월 9일날 변론이 끝났어요. 올해 7월 9일입니다. 변론 종결됐죠. 8월 22일날 선고하기로 했어요. 근데 8월 19일날 변경된 거예요. 언제로? 9월 20일로. 한 달 기일 변경된 거예요. 10월 1일날 선고하기로 한 거죠. 기일 변경을 해서 8월 20일에서 10월 1일로 거의 한 달 넘게 미뤘죠. 그리고 또 변경을 해가지고 원래 15일날 선고해야 되는 또 변경해가지고 이제 11월 12일날 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되는 데까지 얼마나 기다렸다? 4개월 기다렸다. 기일 변경을 한 2, 3번이나 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결과예요. 이 사건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유튜브를 보고 이 당사자분들이 멀리서 오셨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오시기 전에 여러 군데 상담을 들었어요. 군데, 3군데 갔는데 다 안 된다 했대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예외고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저만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대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 저도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이기고 싶었어요. 조금 이게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결과 나와서 저 뿌듯하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항상 제가 유튜브 구글에 감사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제가 이겼던 판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판결문 승소를 했습니다.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이고요. 올해 4월에 접수해서 올해 11월에 끝났으니까 한 7개월 걸렸고요. 자, 원고 1부승이라고 나왔네요. 사실은 전부승입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 졌다 그 소리예요. 다 졌지만 뭐 짜잘한 거, 뭐 이게 이자, 날짜 이런 거,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완벽하게 들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이거는 일부러 입력하신 거예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전부승소냐 대소냐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당연히 뭐겠어요? 제가 원고 변호사고요.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 전액 인정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판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류분 계산식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유류분 계산식이 있는데 그걸 판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판단. 자, 어떤 관련 법리가 있는데 뭐냐,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이게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에다가 뭐를 더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러니까 먼저 미리 준 사람, 미리 준 재산들 그걸 더하고 상속 개시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빼라. 그래서 뭘 확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한 다음에 민법에 정해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 유류분 비율을 곱해가지고 유류분액을 산정한 다음에 유류분 권리자, 그러니까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도 받은 게 있을 때에는 그 액수를 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구하면 뭐죠? 유류분 부족액이죠.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유류분 부족액은 뭐냐면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얻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가산해가지고 정산한다. 그렇죠. 줄 거 있으면 주고 뺄 거 있으면 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시한다? 요렇게. 이게 판결문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뭘 청구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거다. 근데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가 뭔데? 한번 보자. 그래.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할 당시에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것들, 아버지 사망할 당시 아버지 명의로 있는 거 플러스 유증, 유언증여, 죽으면서 누구 줘라 했던 것까지 다 넣고, 그 다음에 미리 준 거, 증여재산 가산액, 유류분 소송 당하는 사람들, 피고들한테 준 거 더한 다음에 아버지 명의에 채무가 있으면 빼줘라, 요 말이죠. 그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구한 다음에 뭘 해?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다. 여기 나와있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상속 사건 때문에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뭘 하는데? 빼줘라. 뭘 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에,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건 빼라. 니도 받은 게 있으면 빼야지, 그 말인 거예요. 특별수익에게는 수증 플러스 수유 다 들어간다. 이거는 증여고요. 수유는 요거 유증,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빼야 된다, 그 말하는 거고요. 또 빼야 될 게 뭐? 내가 받은 거에 순삭속분액.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어쨌든 나도 받는 게 생기면 그것도 빼줘야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에서 상속받나, 형님한테 증여한 걸 유류분으로 받나, 어차피 출처는 아버지 재산 아이가. 그러니까 요까지 빼줘라,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합리적인 말입니다.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빼기 상속 채무 분담액. 요렇게 요 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저를 방문할 때는 그냥 유류분 청구가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거지 유류분액 자체를 청구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유류분액이랑 유류분 부족액이랑 차이가 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거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들도 계산을 잘해야겠죠. 전부 승소하려면은 유류분액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면 당연히 내가 받은 부분이 있으면 패소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송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변호사 보수 쓰잖아요. 착수보수 성과보수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 감정비까지 나갈 수 있죠. 그 부분도 소송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100% 받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제가 말했다시피 1억 기준으로 약 74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전부 승소했는데 변호사 보수로 5천만 원 썼으면 740만 원 정도 약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청구한 여러분이 변호사 보수로 100만 원 썼다. 그럼 100만 원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짜 어제자 따끈따끈한 승소 사례. 어제 2024년 12월 17일자죠. 유류분 반환 청구해서
종국 결과 언제? 2024년 12월 17일 날 원고 일부승. 와, 이 사건은 진짜 품이 많이 들어간 사건이에요. 우리 당사자분도 진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도 이 사건에서 되게 시간을 많이 썼고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위해서. 왜? 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이 증여라는 특별 수익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특별 수익이 현금 인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아가다 보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계좌이체 내역에서 현금 출금 내역을 보면 그냥 돈을 찾아갔다는 것만 나오지 누가 찾아갔고 어디로 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다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해가지고 승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현금으로 인출하면 찾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서 빼가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담할 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현금으로 빼가면 못 찾는 게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못 찾는다 봐야 된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사건은 민사사건이지만 형사사건에서도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 현금 따발 실물을 찾아가지고 현금 따발을 보면 이게 500만 원 이렇게 5만 원짜리 뭐 100만 원씩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띠가. 그 띠를 보면 띠에 은행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돈 따발을 확보한 그 근처에 있는 그 해당 은행을 가가지고 CCTV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네가 이 계좌에서 얼마를 뺐구나 이렇게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사건에서도 갈 때도 현금 따발 실물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돈 찾는 거 할 때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 유류분 소송하고 사무처상분할 소송은 맞죠? 이게 돈이 없어진 지 몇 년 지난 뒤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돈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저희 사건도 지금 2018년에 사라진 수억 원대 현금 인출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18년이 6년 전에 현금으로 사라진 거를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했죠. 찾아내기 위해서. 원칙은 찾기는 어렵지만 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저는 사라진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현금을 타고 들어가야 돼.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엔 이 현금이 니한테 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 특별수익자한테 갔다는 거를. 뭘 확인해야 되냐.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게 보인다. 이럴 때는 뭘 확인해 봐야 될까. 큰 금액이 현금 인출됐을 때 일단 전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전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은행에서 뭐 거래하고 돈 찾고 할 때 뭐 쓰는 거 있어요. 요런 거. 여기 다 비어 있는데 요런 걸 확인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걸 은행에서 복사해 달라면 복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쓴 사람의 필체랑 도장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쓴 게 맞나? 이 필체 보니까 이거 우리 오빠 글씨인데 이거 우리 동생 글씨인데 이렇게 전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 필적이랑 인형 감정을 실시했어요. 소송 중에 저희는 인형 감정을 실시했고 감정비가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전표에서 뭘 봐야 되냐? 전표를 자세히 보면 용도가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이 전표에 뭐라 적어놨냐면 현금으로 큰 돈을 찾아가니까 창구 직원분께 적어주셨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절에 가져간다고. 아니면 전표 메모에 이거 컴퓨터상 메모거든요. 아드님 현금 증여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결과 나온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고 가다가 인테리어 비용 막 써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버님 사망한 후고 그래요. 날짜랑 그 돈 찾아가는 거랑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창구에서 고생하시는 은행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런 것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가지고 추후에 소송하는데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전표를 보면 계좌이체 할 때는 여기 또 계좌번호랑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받는 사람이랑 입금은행이랑 나오죠. 금액이랑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은 어차피 계좌 내역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부모님 통장에서 큰 금액이 현금 인출로 뭉텅 빠져나갔다. 최소 몇 천만 원. 일단 전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현금이 어디 갔는지, 빠져나간 건 오케이. 이게 어디로 갔는데 이것까지 알아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자, 현금의 도착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재산을 빼돌리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지 장롱 속에 현금으로 그대로 들고 있으면 우리 못 찾아요. 찾을 방도가 없어. 현금이 어디 갔다는 게 보여야 찾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해보면 경험상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씁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쓰는데 보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나 뭐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본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사람들이 본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돈을 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자기 통장에 넣거나 그냥 그 현금 그대로 장롱 속에 짱 박아놓으면 못 찾는 건데 대부분 이 돈을 가지고 또 뭘 하기 때문에 찾아진다는 거, 찾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하고 돈을 인출한 형제, 자매의 계좌나 이런 것들에 비슷한 시기에 뭐 돈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형제, 자매가 갑자기 예적금에 가입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든 자식 명의든 그런 걸로 비슷한 시기에 채무를 갚았다는지 인출된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대부분 비슷한 금액입니다. 제가 많이 해보면 결과 나오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말로 들으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법원을 통해서 우리 타인의 금융거래 기록을 쫓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법원에서 잘 안 해줘. 남의 거 잘 포기 안 해줘. 요즘은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갔다는 뭔가 근거들이 있어야 법원에 선고를 해주지 남의 예금 기록, 통장 기록 보는 거 쉽게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잘 안 해줄 뿐더러 해준다 하더라도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어디를 털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보면 이거는 당사자들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이거 안테나를 세워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나 뭐 저희는 해내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 힘든 것들을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찾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형제 자매가 갑자기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빚을 갚았다면 그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꾸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소송하면 어느 방식이든 둘 다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럼 네가 벌어서 한 거야? 그 돈 어디서 났어? 그럼 네 얼마 버는지 한번 볼까? 이번에 종합소득세 얼마 냈지? 이번에 뭐 근로소득세 얼마 냈지? 이렇게 소득세 얼마 냈는지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근데 잘 안 나오겠죠. 돈 번 게 이 정도면 생활 빼고 나면 저거 못 사겠는데 저거 저축할 돈이 없겠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났어? 부모님 돈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방식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안 쉽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판결문인데요.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전 수중액 표가 두 개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표 1, 2와 같다 돼 있죠. 표 한 개는 뭐예요? 망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금 관련해서 준 거 1,000만 원 피고 계좌로 들어갔죠. 2,000만 원 이것도 배우자 명의 예금 가입했고 1억 2천도 그대로 특별수익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또 예금 가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망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것들도 저희가 그 돈이 어디 갔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특별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거.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해가지고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쓰거나 또 이제 대출 변제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2011년 14년도 거는 제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이번 소송에서는. 근데 이거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사님께서 판시했어요. 왜냐하면 매매 대금 마련 내역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모두 망인한테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저 통장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이유로 설명을 못했지만 요거는 인정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보세요. 대출금 상환 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해 줄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근거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다른 것들이 몇 개 붙죠. 시점이 비슷하고 뭐 그 다음에 여러 번 돈 준 적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4년도에 뭐 5천만 원이 빼간 것도 인정됐고요. 2018년도에 이 돈도 3천만 원 정도도 인정됐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현금이 뭉텅거리로 팍 빠져나갔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는 거 정리해보자면 우리 당사자도 진짜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요청드려서 은행 수십 군데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들락날락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해달라 그러고 직장에서 가까운 뭐 집에서 가까운 은행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정리하고 증거 모으고 여기가 찾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도 진짜 열심히 했고 결과까지 우리가 좋게 나와서 대만족하는 사건이었고요. 여러분이 이런 힘든 부모님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뭉텅이 돈이 빠져나갔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선고가 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공 사례예요. 어제 판결 선고가 났거든요. 보세요. 2025년 1월 23일 어제자죠, 어제자. 판결 선고 제가 따끈한 판결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우광일에게 송달됐다. 어제 판결 선고돼서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제 선고된 판결은 우리 사망보험금 관련된 판결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망보험금 가로치고 생명보험금 이게 언제 나오냐면 종신보험 이런 것이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법원이 판결을 해줬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아버지,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의 상속인이니까 아들, 딸이겠죠. 딸을 보험 수익자를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보험계약인 게 뭐예요? 내 죽으면 우리 딸한테 돈을 맞추게 해라, 내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5억 줘라, 뭐 이런 게 생명보험계약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종신보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 권리는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지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익자로서 받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는다는 의미는 돌아가셔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 지급 요건이 돼서 받는다는 거지 상속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유재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보험금으로 빚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한정 승인할 때 얘기하죠. 상속재산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망보험금으로 부모님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렇죠, 다 내 거 오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대법원이 그래,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은 아닌데 유류분 반환 대상은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신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필요는 없는데 공동상속인들, 형제, 자매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2022년 8월 11일 날 선고된 판결이거든요. 피상속인이, 이제 피상속인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란 겁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러니까 내 죽으면 누구한테 돈 줘라는 거죠. 아들이나 딸, 뭐 배우자, 이런 공동상속인이 아니고 제3자. 이 사건에서는 내연녀였어요. 내연녀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보험료까지 납입한 거예요. 보험료까지 내고 내 죽으면 보험금은 누구한테 줘라? 내연녀한테 줘라, 이런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죽어서 내연녀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뭐야? 이 제3자 내연녀에게 어떠한 증여를 한 거라고 본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2022년에. 자, 풀어볼게요. 저 사건은 내연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마 의사 남편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걸로 바꾼 거죠. 중간에 교체해가지고. 마누라 입장에서는 우리 신랑이 죽었는데 생명보험금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빡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판결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판결의 의의는 뭐냐,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수익자가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는 거지, 맞죠? 3자가 받아가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데 그거를 공동상속인한테 받아갔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논리를 이 판례에서 제가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우리 사건은 어떤 거냐, 사망보험금의 계약자가 아들이고요, 우리 수익자도 아들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돈을 줘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보험 계약자를 이제 아들로 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누가 내야 됐어요? 원래 보험료를 아들이 내야 되는데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한 거예요. 아까 저 사건이랑 똑같죠. 저기도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했죠. 그리고 수익자를 내연녀로 설정해 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다는 사실이 똑같죠. 자, 어제자 제가 받아낸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피보험자를 자신, 그러니까 내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 나가는 계약이에요. 보험 수익자 자신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돈 받는 사람은 누구?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그러니까 보험료를 모두 피상속인이 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로 지정된 공동상속인 중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민법 제1118조 1008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금 청구권이 아까 우리 봤죠? 상속재산은 아니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뭐라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게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똑같죠. 이거는 아까는 제3자가 수익자인 거고, 제가 한 사건은 이제 공동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수익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게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 말인 거죠. 1심 승소했고 2심도 승소했습니다. 1심 주문의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죠. 다 알겠다 소리죠. 일부 승소 지키겠지만 2심도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심도 다 알겠다 소리입니다. 1심에서 원고 대리인 변호사 우광일이고요. 2심입니다. 2심도 제가 했고요. 여기는 이제 법무법인이고 담당 변호사는 6분이나 계시고 2심에서는 4분이나 계시네요. 이 사건을 하신 분이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님. 자, 판사 출신도 이깁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결과인 게, 이게
이게 세금도 이어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저 유튜브에 방송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예요. 국세청에서 오해가 많으니까 발간한 자료인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자, 뭔데? 자녀를 보험 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미디어 내용.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리 사건 똑같죠?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 계약자를 본인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보험 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막 미디어나 이런 데 떠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세청이 봤을 때는. 자, 케이스 1은 뭔데? 보험 계약자를 아버지로 하고 수령인이 자녀면 상속세가 나오고 보험 계약자가 자녀고 보험금 수령인도 자녀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저희 사건도 똑같죠. 저희 사건도 보험 계약자랑 수령자가 자녀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요? 상속세 안 내려고 저런 보험 계약을 많이 가입한 거죠. 팩트 한번 체크해 봅시다.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뭐 상속세가 나온다. 당연한 거죠.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할 시에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지가 벌어서 지가 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 결국 뭐예요? 보험료를 누가 내냐는 거죠.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면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고 보험료를 아들이 내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유리보험 판결 어땠어요? 맞죠?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면서 생명보험은 몇 억씩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자녀한테 몰아준다. 뭐 2명한테, 3명한테, 4명한테 몰아준다. 나머지 못 받게 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 되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도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증여니까. 그러니까 상속세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하고 유류분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건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면 어떻게다? 탈세다. 이건 털린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수청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를 아들로 한 경우에도 누가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1항을 적용한다. 아버지가 보험료 납부하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험료 납부하면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다. 유류분 반환 청구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맞춰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계약자가 누구이든 간에 유류분도 상속세도 보험료를 누가 냈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험료 누가 냈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해요. 대신 내준 보험료에 대해서 유류분 또는 세금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료나 보험료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보험금 그 자체 그게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이거는 이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증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판결된 거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당사자께서 여러 변호사들 상담받고 저를 마지막에 오셨어요. 왜 나한테 자꾸 마지막에 오는 줄 몰라. 나한테 제일 처음 오면 되는데. 근데 이게 2022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심 끝났고 2심도 끝났죠. 아까 봤듯이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은 판례는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근데 공동사속인이 보험금 받은 대법원 판례는 없었어요. 제가 수임할 당시에. 근데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길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없지만 우리 뚫고 가보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사자가 저를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유튜브랑 구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사자 어제 좋은 결과 나와서 축하드립니다.